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한 입을 덮고 살면서 허튼 짓 안 할 거라고 믿었던 남편이 어느 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화장실을 시도 때도 없이 가더라고요. 잔뇨감이 있는 것 같다면서 시원하게 볼일을 못 보는 것 같다고 불편해 있었지만 어쩔 때는 또 괜찮다며 넘어가길래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에는 옆구리 통증으로 힘들어하길래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 안 좋은 느낌이 들어서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혈뇨까지 보게 돼서 가볍게 넘어갈 증상은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도 혈뇨를 보는 순간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그제야 받아들였고 그렇게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신장암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고 저는 제 두기를 의심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콩팥에 암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을 떠나보낼 준비도 되지 않았고 아직 40대 중반인 젊은 나이라 암과는 거리가 먼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항상 건강은 자신 있어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누구보다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초음파 검사 결과에서 보이는 남편의 암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시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자 집안은 난리가 났고 초상집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정말 기적인 건 남편의 암이 다른 장기에는 전이가 되지 않았고 콩팥에서만 자라고 있어서 서둘러 이식을 받는다면 희망은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문제는 공여자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가족들 중 남편에게 콩팥을 나눠줘야 살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시모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아들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자기보다 먼저 떠나는 건 보고 싶지 않다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의사는 가족이 이식을 해주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지만 배우자인 저도 남편에게 이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모는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 또한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었기 때문에 신장 이식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어요. 아니, 왜 제 딸이 콩팥을 떼어줘야 되는 거죠? 이식자를 기다리던지 아니면 사돈 집안 식구들 중 한 명이 이식을 해주면 되잖아요. 제 딸이 수술대 위로 올라가는 건 제가 반대합니다. 주서방과 결혼했다고 무조건 제 딸이 공여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리고 싶으면 사돈이 직접 해주면 되겠네요. 아유, 사돈. 저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 자식들도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만에 하나 수술로 잘못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부부는 일심동체라잖아요. 존수로 따지면 모자지간은 1촌, 형제지간은 2촌, 부부 사이는 무촌, 즉 영촌이라는 건데 그만큼 부부는 한 몸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럼 당연히 며느리가 공여자가 돼줘야죠. 부부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 정도라뇨.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 딸이 신장이식 해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당장 안 보였던 암이 신장이식 후 다른 장기에서 발견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힘들게 신장 이식 해줬는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주서방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제 딸의 노력이 소용없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사이가 암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둘 다 위험해지는 길을 선택할 순 없어요. 사돈이 주서방을 아끼는 만큼 저 또한 제 딸이 아픈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돈 집안 가족들이 이식해주는 게 아닌 제 딸에게 부탁하는 거라면 저는 무조건 반대할 거니 이 문제를 제 딸에게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주서방 자네가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그동안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신장을 떼어내기 위해 수술대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건 어미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네. 그러니 이해해주게. 너도 엄마를 설득시킬 생각 하지 마라. 시모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던 손을 뿌리치더니 화가 많이 났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선 밖으로 나가셨어요. 엄마의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었고 모두가 이 문제로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사람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지만 얼굴에는 그늘이 한가득이었어요. 저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많았었는데 병실 밖에서 아주버님 내외와 시동생 내외가 남편의 신장 문제로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 오고 가고 있었지만 그런 말을 듣고 있던 저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식해주는 게 쉬웠으면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화를 냈겠어?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야. 우리 가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이식해준다는 말을 고민도 하지 않고 뱉을 수가 있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무조건 반대할 거니까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장기 이식이 장난이야? 그래요. 저도 형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해요. 총각도 아니고 이미 가정을 이뤘는데 이식 문제로 합병증이 오면 그때 돼서 후회하게요? 배우자와 애들도 생각을 해야죠. 당신도 나서서 공여자가 되겠다는 둥 그런 쓸데없는 말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 둘째 형님이 있는데 왜 당신이 나서려고 그래? 아까 어머님이랑 둘째 형님 어머니랑 싸우는 거 눈앞에서 보고도 이식해 주겠다는 말이 나와? 어머님은 당신이랑 아주버님이 이식을 해주는 것보다 둘째 형님이 직접 나서주길 원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게 제일 리스크가 적은 일인데 왜 일을 심각하게 만들려고 그래? 만에 하나 둘 다 잘못된다 해도 애들은 형님 쪽 친정에서 키워줄 수도 있는 거잖아. 어찌됐든 당신은 나랑 우리 애들만 생각해.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 괜히 이식해줬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날뛰면서 둘째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 난리칠 거라고.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지? 내가 그렇잖아도 신장 이식에 대해 찾아봤거든? 합병증이 정말 많더라고. 공여자도 평생 약을 달고 살 수도 있고 수명도 짧아진다더라. 이식을 받은 사람보다 공여자가 훨씬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대. 그러니까 절대 먼저 나서지 마. 둘째 형님은 본인이 직접 강하게 나서서 이식해 주겠다고 말을 해야지. 이런 심각한 상황에 왜 입을 다물고 있대? 저런 성격 정말 너무 짜증나는 것 같아요. 다들 남편의 신장 이식 문제로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모두가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이식을 한다면 제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야 뒤탈 없이 가족 간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런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저도 정말 많이 고민했었는데 잠 한숨 못 자고 남편 곁을 지켜주던 제 옆으로 시모가 다가와 자리에 앉았어요. 집에 잠깐 들렸다 왔다면서 먼저 저에게 말을 붙였는데 시모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저기, 고민 좀 해봤니? 우리 아들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신장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가 상당히 많다던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지 그것도 예상할 수 없다더구나. 아무래도 뇌사자들 중에서도 기증을 원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받을 수 있는 거라 쉽지 않은 것 같던데 내 아들한테 차례가 오기도 전에 암이 전이가 되어버리면 그땐 이식을 받아도 소용이 없잖니. 의사도 현재 다른 장기에 암세포가 전이가 되지 않은 것만도 기적이라고 했다. 한시가 급하다는데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거야? 지금의 기회를 잡지 못해 시기를 놓쳐버린다면 그땐 이미 신장이식을 해줘도 늦을 수가 있다는 거다. 네가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온 지 벌써 15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 한 번을 시킨 적이 있니? 한 번도 없었잖아. 우리 아들이 잘못한 적은 있었어?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배우자인 네가 이식을 안 해줄 이유 없잖니? 아까 사부인이 단호하게 거절한 것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사부인이 너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고 애들이 자기 아빠를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살겠어? 앞으로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건데 사돈이 모든 걸 다 챙겨줄 수 없는 거고 나중엔 후회만 남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구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꾸린 가정만 생각하거라. 앞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 날만 그리면 되는 거잖니.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고 때가 지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그 안에 답이 있을 거다. 시모는 제가 서둘러 이식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지는 마음은 커졌고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기 전에 서둘러 신장 이식을 해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내린 결정에 남편과 시부모님은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면서도 수술대 위로 올라가게 되는 저를 걱정하셨어요. 저도 자식을 가진 입장에서 부모님 마음 모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고 아빠 없는 애들로 만들고 싶지 않아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신장을 줘도 되는지 검사를 진행했고 이식 적합성 검사와 신장 CT를 촬영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신장을 주면 남편이 건강한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세세하게 체크를 했고 검사 결과 남편한테 이식을 해줄 수 있다는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서 수혜자인 남편은 그날부터 제 신장이 최대한 거부 반응 없이 기증받을 수 있도록 혈장 교환수를 일주일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술 전날 저도 입원을 하게 되었고 떨리는 마음에 잠 한숨 못 자고 날이 밝아왔어요. 그렇게 수술 시간이 다가왔고 동시 이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시작되려던 찰나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전신 마취에 들어갔는데 마취가 좀처럼 되지 않고 있었어요. 수술 담당 의사는 어떻게 된 거냐며 마취과 의사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마취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며
약간의 용량을 늘렸지만 저는 약간 몽롱하기만 할 뿐 마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마취과 의사는 더 이상의 과다 투여는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면서 다른 종류의 마취제로 변경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수술 중단을 권했고 결국 옆 수술대에 있던 남편도 수술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이미 전신 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제가 마취가 되지 않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수술은 취소가 되었고 다른 날 다시 수술 일정을 잡아야만 했어요. 하루가 급한데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되자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다시 병실로 들어온 저는 몽롱한 상태로 안정을 취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술실에서 나온 저와 남편이 문제가 생겼다는 설명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 일정이 미뤄지게 되자 시모는 의사가 일 처리 하나 똑바로 못한다며 자기 아들한테 시간이 많지도 않은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서 간호사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간호사는 다음 날에 수술 일정이 잡힐 수도 있다면서 일정이 변경되면 다시 알려주겠다며 시모를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마취제 용량이 높았는지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서 진정제를 투여했었는데 그게 약간의 몽롱함과 수면을 유도했고 약간의 긴장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시모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니 너는 정신사납게 여기까지 따라 들어오면 어쩌니?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진정제에 취해 잠에 빠졌으니 걱정할 건 없다만. 그나저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마취 하나 똑바로 하지 못하고 말이야. 얘도 그렇고 내 아들도 수술을 못 받아서 많이 불안했는지 호흡곤란 증상이 와서 진정제 투여했다더만. 깨어나려면 좀 기다려야 한다더라. 아니 중요한 순간에 이런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믿고 수술을 맡기겠어? 그러니까요. 그동안 제가 병원에 오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세요? 영식 씨 얼굴 보고 싶었는데 여기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 여자 이식 안 해주면 어쩌죠? 그런데 진짜 영식 씨가 이식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정말 가능하대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믿어야지 어쩌겠어. 내가 내 아들 기증받게 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눈물도 안 나오는 거 짜내느라 아주 죽을 맛이었다. 너는 내가 조심 좀 하라니까. 덜컥 임신까지 해버리면 어떡해? 아무리 내 아들이 좋아도 그렇지. 지킬 건 지켜달라고 얘기했었잖아. 너희들 나이도 생각해야지. 아유, 제 나이가 뭐 어때서요. 아직 40 초반이면 충분히 아이 가질 수 있는 나이라고요. 저도 영식 씨 아이를 가지고 싶었고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어가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그 여자 이식 끝나면 폐기물 처리한다면서요. 그럼 상관없는 건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당연히 불안하지. 계획도 없는 일들을 저지르다 보면 걸리게 되어 있어. 내 아들이 네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어땠어? 거의 매일같이 너희 집에 드나들었잖아.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야. 제발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행동하면 안 되겠니? 일단 전현 콩팥 떼어낼 때까지는 기다려 달라는 거잖아. 그때 돼서 폐기물 처리해도 늦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간 죽도 밥도 안 된다. 아무리 내 아들 소식이 궁금하고 보고 싶다 해도 여긴 오지 말았어야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돼서 그런 거죠. 신장 이식해주면 저 여자한테 다시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데요. 내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 그럴 일 절대 없을 거라고 했잖아. 그만큼 너를 향한 감정이 더 크다는 거다. 신장 이식 받으면 고장난 물건인데 당연히 이혼시켜야지. 나는 차라리 신장 이식 해주고 얘가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럼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니.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새 출발하면 되는 거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람 목숨이라는 게 쉽게 끊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동안 철저하게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저도 이런 삶에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 나도 안다. 그래서 이번 수술만 끝나면 드집 잡을 거 뭐 하나 만들어서 내 아들과 이혼시킬 작정이다. 부모님은 건강하시지? 조만간 뵙자고 전해드려. 안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영식 씨가 세상 떠나면 저는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최대한 빨리 정리해주길 원하고 있어요. 아이고, 전현 가족들 오는 것 같다. 너는 그냥 전현 친구라고 하면 된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상황 봐서 조용히 빠져나가라. 내가 연락할 때까지 여긴 다시 오지 마. 처음에는 진정제를 맞아서 제가 잘못 듣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진정제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시모는 간호사의 말을 잘못 들었는지 제가 깊은 잠에 빠진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르겠고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거기에 더해 임신까지 했다는 말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저만 바라보며 살아오던 남편인 줄 알았는데 저 몰래 이중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고 시모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가면을 쓰고 제 신장을 뺏으려고 연기를 했다는 거에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병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내연녀와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실눈 뜨고 내연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너무 큰 배신감이 들었고 두 모자와 내연녀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내연녀는 저희 윗집으로 이사온 여자였어요. 내연녀가 가정 있는 남편한테 접근했을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언제나 남편은 저에게 한결같이 행동했었고 조금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그건 전부 다 철저하게 계획된 행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정도 주고받았었는데 언제부터 눈이 마주친 건지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남편한테 신장 이식을 해주려 했던 저보다 좀 젊고 여우 같은 여자를 새 며느리로 받으려는 시모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장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아무래도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했는지 다른 며느리로 갈아치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정말 기가 차는 상황이었죠.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와 아는 지인인 척 연기를 하는 윗집 여자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15년간 함께했던 세월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두 모자와 내연녀를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신장 이식을 안 해도 돼서 부모님의 걱정을 덜 수 있었고 이건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더는 제 앞에서 연기하는 시모와 내연녀를 용서하고 싶지 않아
밖으로 나가려는 내연녀를 붙잡기 위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마취제와 진정제 때문에 걷는 게 힘들었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윗집 여자를 향해 냅다 튀어나갔습니다. 시모는 제가 벌떡 일어난 모습을 보더니 경악을 하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병실문을 잡고 있던 내연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온 힘을 다해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어요. 부모님께서는 돌발 행동을 보인 저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이미 저는 이성을 상실해버린 상태였습니다. 너까짓 게 감히 내 가정을 무너뜨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사 왔으면 조용히 살면 될 것이지. 나 몰래 내 남편한테 꼬리를 쳐? 나보고 친구라고? 엄마, 인연 제 친구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 윗집으로 이사 온 여자라고요. 언제부터였어? 그이랑 놀아난 게 언제부터였냐고. 나 몰래 쓰레기 짓을 했으면서 콩팥을 떼어달라고 그래? 당신이 내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도 전부 다 거짓이었다며? 콩팥 떼는 순간 폐기물 처리하겠다고 방금 그랬잖아. 아니 얘가 지금 마취가 덜 풀렸나? 내가 언제 그랬니? 나는 그런 말 한 적 절대 없다. 마취 부작용이 환청이나 환각 증세 같은 게 있다더만. 네가 지금 오해하는 거라고. 오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전현이 신장 이식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내 신장 없으면 당신 아들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신장 공여자가 한둘이야? 하루에도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머님, 차라리 그냥 기다려요. 저런 여자 신장 받아봤자 기분만 찝찝하잖아요. 잠깐만. 너 지금 어디 가니? 곧 수술 일정 다시 잡기로 했는데 그냥 가버리면 내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라. 오해가 있다고 했잖아. 나도 처음에 내 아들이 이 여자를 데려왔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다. 그런데 뱃속에 내 아들의 아이까지 가졌다는데 내칠 수는 없잖니. 그래서 잘 거슬려서 조용히 정리할 생각이었어. 워낙 거머리처럼 붙어대길래 상황이 안 좋아질까봐 너 몰래 마무리 지으려고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야. 어머머머머, 방금 뭐라고 했어요? 거머리? 지금 나보고 거머리라고 했어요? 내가 접근한 것도 아니고 영식 씨가 나한테 다가온 건데 왜 내 탓을 하는 거예요? 그쪽이랑 사는 게 재미도 없고 지긋지긋하다고 나랑 살고 싶다고 했어요. 나도 그 사람한테 끌려서 이제는 정착하고 싶어서 받아준 것 뿐이라고요. 이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주 놀고들 자빠졌네. 어차피 상황 파악 끝났고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테니 다들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시모는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며 저 몰래 내연녀를 정리하려 했다고 끝까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반대편 병실에 있는 남편은 이런 상황도 모른 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 몰래 윗집 여자와 놀아났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남편의 뺨을 내려치고 싶었지만 제 손까지 더러워지고 싶지 않아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모는 저희 집에까지 쫓아와 뒤늦게 용서를 구하며 신장 이식을 해주길 부탁했지만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눈 감고 세며느리를 드리려 했다는 거에 저희 부모님은 분노하셨고 엄마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바닥으로 패대기 쳤어요. 그날 이후 마취에서 깨어난 남편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하고 저에게 전화가 왔지만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해주려고요.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이 들어져 있거든요. 뇌사자 신장 이식 기다리는 데만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고 했는데 남편은 당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몇 년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냥 이혼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남편의 재산과 생명보험 제 몫으로 돌아오는데 끝까지 기다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연녀를 상대로 소송 중에 알게 된 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년 전 남편의 자식이라는 것도 밝혀졌어요. 내연녀는 전 남편에게 버려진 상황에서 아이를 가졌다고 알렸는데도 거들떠보지 않자 앞으로 먹고 사는 게 막막해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친근하게 인사를 하며 다가온 모습이 자기에게 호감 표시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작업을 했던 거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의 헬스장까지 다니며 홀리고 그리고 그런 유혹에 남편은 윗집 여자의 계획에 넘어가 잠자리까지 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자기 자식을 임신한 줄로 착각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만약 제가 마취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남편한테 신장을 이식해준 뒤 폐기물처럼 버려졌겠죠.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불행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남편과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지금은 남편이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병들어가는 걸 지켜보는 게 최고의 복수 같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형님네외와 동서내외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더는 병문안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부도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저에게 미안해하고 계세요. 시모와 남편만 알고 있던 상황이었죠. 시모는 남편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면서 얼굴 한번 비춰주길 원하고 있지만 눈 감기 직전까지 병원에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서에게 듣게 된 소식은 남편은 암세포가 전이되기 전에 신장을 기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 폐와 여러 장기에 전이가 돼서 좀 더 삶이 단축될 것 같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분노로 바뀌는 건 한순간인 것 같네요. 어떻게 바람을 피워놓고 뻔뻔하게 제 신장을 떼어주길 바랬는지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제 감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네요. 15년간 함께 살아왔던 삶이 후회되지만 제가 선택한 삶이니 어쩌겠어요. 현실을 받아들여야겠죠. 남편이 떠나면 생명보험으로 3억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더해 그동안 쌓아왔던 재산으로 제 아이들 잘 키우며 살아가려고요. 이게 최선의 복수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사는 44살 남자입니다.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며 뱃속에 9개월 된 태아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모두 결혼을 하고 제가 마지막 바톤을 받아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식을 올리지 못했지만요. 식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제 부모님과 저와 제 아내의 가장 가까운 친구 몇 명을 불러 뷔페에서 조촐하게 저녁을 먹으며 한평생 부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한 게 전부입니다. 그 날이 벌써 3년 전이네요. 제 오랜 꿈이자 목표 중 하나인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삶을 지금의 사랑스러운 아내와 곧 태어날 뱃속의 아이가 이루어 주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매 순간이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저에게는 두 사람이 제 삶의 원동력이며 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쉬지 않고 일하고 제 가정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가장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무너지면 제 아내와 뱃속의 아이도 함께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 한편으로는 지칠 때도 있지만 힘내고 있어요. 부족한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찬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칠 힘도 없는 것 같아요. 늦은 나이에 어렵게 일군 가정이기 때문에 제겐 꼭 움켜쥐어야 할 책임감과 의무감이 남들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힘들 이 시기에 제 사연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스크린 정화조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주로 원룸이나 주택단지, 병원 등을 정기적으로 돌며 정화조 청소를 하는 일이죠. 지나가면서 또는 한 번쯤은 보았을 똥차를 몰고 다니며 일을 합니다. 똥차라 하니 단번에 이해가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요즘은 예전보다 정화조 청소하는 일이 간단해졌어요. 예전에는 정화조 차를 불러서 오랜 시간 퍼가는 방식이었다면 요즘 같은 신축 건물들이 많은 현장이 있을 때는 오폐수가 하수관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화조 스크린에 걸린 이물질들만 고압의 물로 싸서 청소를 해줍니다. 이런 정화조 방식 때문에 예전처럼 똥차를 골목에서 만났을 때 온 동네가 똥냄새로 가득한 일들은 많이 줄어들었죠. 저는 제 일이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어디 가서 숨길 이유도 없고 당당하게 명함을 내밀며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단 한 사람, 저희 장모님에게는 아직 제 직업에 대해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장모님은 정화조 청소를 하는 저를 사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내와의 인연을 끊으셨어요. 그렇게 처갓집과 남처럼 산 지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장모님이 저를 싫어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40살 노총각이었을 때 제 아내는 38살 노처녀였어요. 저는 그때도 역시 정화조 청소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아내는 제가 정화조 청소를 하러 가는 상가에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죠. 정화조 청소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잡고 정기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언제 청소를 하느냐는 보통 건물주 마음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많이 나갈 일이 생기면 그만큼 많이 벌 수 있지만 정화조 청소를 맡기는 전화가 없으면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한 푼도 못 벌 때도 생기죠. 아내와 처음 만나게 된 그날 아침에 아내의 카페가 있는 상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정화조 차를 몰고 현장으로 갔어요. 그날 그 상가를 처음 가본 저는 정화조 차를 주차하고 호스를 댈 공간을 확보해 놓고 정화조 뚜껑을 열어보았죠. 정화조한 상태를 살펴보며 견적을 뽑는데 건물에서 쾅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무슨 일인지 상가 앞쪽으로 갔는데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던 제 아내가 카페 오픈을 위해 유리문을 열고 간판에 달려있는 차양막을 내리는 순간 그 차양막이 오래되었는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 바람에 카페 앞쪽에 주차해놨던 정화조 차는 운전석 윗부분이 박살이 나고 말았죠. 차양막이 완전히 차 위를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내 또한 크게 다쳤어요. 아내는 차양막이 떨어지는 순간 피하지 못하고 발등을 그대로 찍혀버리고 말았죠. 저는 놀란 아내를 보며 급하게 달려가 아내 다리를 덮은 차양막을 힘있게 올려보았습니다. 차양막은 다행히도 제 힘으로 충분히 들어올릴 정도였죠. 제 아내는 아직도 충격이 헤어나오지 못한 채 어안이 벙벙한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아내같이 몸이 얼어버리던가 자신이 얼마나 아픈지도 모를 정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어떤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갑작스러운 사고였고 뒤늦게서야 고통스러운지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다리 아프실 텐데 병원부터 가셔야 할 것 같아요. 119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앉아 계시겠어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어디 다리 봐봐요. 다행히 피는 안 나네요. 못 움직이시겠죠? 혹시 뼈가 부러진 건 아닐까요? 저 철기둥이 떨어졌으니
그럴만도 하죠. 감사합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걷질 못할 것 같아 가게 안으로 들어가시면 테이블 위에 제 가방이랑 핸드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내는 한눈에 봐도 무척 침착하고 차분했어요. 흥분한 제가 순간 민망해졌으니까요. 분명 엄청 아플 텐데 조금 일그러진 얼굴 말고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아픈 와중에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같았죠. 저는 정화조 청소는 잊은 채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지켰다기보다는 아내가 놀란 저를 지켜줬다고 봐도 될 것 같았어요. 안절부절 못하는 저 대신 아내는 구급차를 기다리면서 보험회사와 통화를 하고 아는 지인에게 가게를 부탁한다는 전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반면 저는 아내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죠. 제 머릿속에는 오직 제 아내의 발등만 보였습니다. 아내는 통화를 하면서 가끔 인상을 찌푸리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크게 한숨을 쉬기도 했고 고통을 참는 표정이었어요. 넋놓고 아내를 보고 있는 저에게 갑자기 손상되어 버린 정화조 차를 보고 저에게 미안하다며 변상하겠다며 말을 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핸드폰 번호 알려주시겠어요? 우선 제가 병원을 가야 할 것 같아서 사고 처리를 해드려야 하는데. 보험회사한테 연락했으니 곧 오겠죠. 우선 다리 치료부터 잘 하세요. 사람이 중요하지 차가 우선은 아니잖아요. 차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차 아니었으면 저는 발등이 아니라 아예 철기둥을 온몸으로 맞았을 거예요. 너무나도 침착하고 의젓한 아내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짧은 시간에 보여준 아내의 행동은 제가 아내에게 반할 이유가 충분했죠. 자꾸 저에게 죄송하다며 인사하는 아내를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꼭 안아주고 싶었어요. 마치 제가 잘못해서 아내가 다친 것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아내와 짧은 대화를 한 뒤 번호를 남기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후 보험회사와 사고 처리를 하고 상가 주인에게 연락을 해 이런 사고로 오늘은 청소를 못했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 사건이 있은 후 저와 아내는 사고 처리를 위해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제 속마음이 80%가 들어있는 통화였어요. 사고 처리가 끝난 후에는 아내의 병문안을 핑계로 만나러 갔어요. 아내도 제가 싫은 건 아니었는지 절 꾸준히 만나주었고 저희는 노총각 노처녀에서 벗어나 연인이 되었어요. 한 번은 아내의 카페에 장모님이 오셨습니다. 아내도 갑자기 들이닥치신 거라 저에게 연락할 틈도 없었고 저 또한 매일 아내의 카페에 드나들기 때문에 저는 장모님과 준비도 없이 첫 대면을 하게 되었고 온몸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저를 위축시켰습니다. 자네가 우리 현아랑 만나는 사람인가? 나는 키도 크고 잘생길 줄 알았는데 키는 좀 작은데 덩치가 좀 있는 걸 보니 혹시 힘쓴 일을 하는 겐가? 나는 무식하게 힘만 쓰는 직업을 가진 남자를 내 미래의 사위로 받아들이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긴 한데 우리 딸 현아가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해서 눈이 엄청 높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눈이 높은 게 아니었네. 그럼 엄마가 소개해주겠다던 지인분의 아들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는 말이잖아. 엄마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의 행동 이 사람에게 실례인 거 몰라? 창피하게 그러지 마.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박수혁이라고 합니다. 빨리 찾아뵀어야 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요? 현아제 위로 오빠가 둘이나 있어서 그런지 무뚝뚝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했어야지. 내가 요즘 들어 뭔가 촉이 왔었는데 얘가 자꾸 전화도 안 받고 말도 짧고 뭔가 생각이 많나 싶었거든. 현아가 생각이 많으면 입을 닫는 애라. 누굴 만나는 것 같은데 도통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서 급습해봤지. 근데 진짜 누구를 꽁꽁 숨기며 만나고 있을 줄이야. 내가 새벽 기차 타고 올라온 보람이 있네. 저녁도 안 먹고 올라왔는데 이참에
같이 식사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지? 아내의 친정은 전라도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집안은 지역에서도 알아주는 전통 장을 담그는 장인 집안이라고 했어요. 장모님은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비법을 전수받아 한평생 장을 담그고 연구하시는 일에만 몰두하셨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모질고 험하게 그 비법을 배웠는지 아내는 어릴 적 자라오면서 귀에 딱지가 들어앉을 정도로 엄마의 하소연을 들어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느 딸과 엄마의 살가운 모녀 사이를 기대해 볼 수 없었어요. 제 아내는 장모님과 몇 시간 만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치고 힘들어 했습니다. 장모님은 제 아내가 시집을 안 갈 바엔 당신의 바람대로 고향으로 내려와 장 담그는 비법을 배우며 자신의 대를 이어 장을 담그길 바라셨습니다. 아내는 자라오면서 몇 차례, 아니 매일 설득을 당했다고 저에게 토로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죽어도 싫었고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까지 올라와 카페를 차리며 어머니를 피해왔다고 했어요. 제가 느낀 장모님은 호탕하셨습니다. 아내와는 성격이 매우 달랐고 어머님의 표현은 거침이 없었어요. 시원시원한 성격이 되려 저에게는 더 좋게 다가왔고 아내가 왜 장모님을 싫어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다정하고 웃음이 많으신데 아내의 얼굴은 벌써부터 스트레스 가득한 얼굴로 장모님을 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와 반대로 장모님은 저와의 대화를 즐거워하셨고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았어요.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갈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의 분위기를 즐기셨고 가벼운 질문들로 저녁 식사는 좋게 마무리되었네요. 장모님은 그렇게 3일 정도를 현아와 제 곁에서 지냈습니다. 하루는 장모님이 안 계신 틈을 타 아내가 꽤 심각한 얼굴 표정으로 저를 불렀고 뭔가 계획을 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 나랑 결혼할 거야? 확실하게 말해줘.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엄마로부터 대비를 해야 하니까. 나는 고향 내려가서 장을 담그든지 혼자 여기서 노처녀로 살아가든지 둘 중 하나야. 그런데 난 당신 만나기 전에 후자 쪽을 선택했어. 노처녀로 살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그런데 당신이 나타난 거야.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당신이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해. 물론이지. 난 이제 네가 마지막이야. 너 아닌 다른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 이 나이에 날 만나줄 여자도 없고. 그럼 정아조 청소하는 거 숨기자. 그 직업 알면 엄마 나 끌고 고향 내려갈 거야. 나 죽어도 장 못 담궈. 그리고 당신이랑도 못 헤어지겠어. 그러니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줬으면 좋겠어. 안 그럼 엄마의 성격이 우리 결혼 허락해주지 않을 거야. 아내는 무뚝뚝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었는데 저로 인해 결혼을 생각해 보았고 저와의 미래를 꿈꿔왔었다는 고백을 한 순간 저 또한 아내와의 결혼이 간절해졌고 살면서 멋지게 보여야겠다고 그날 다짐했어요. 아내는 너무나도 단호했고 모든 걸 알고 계획한 사람처럼 움직였어요. 장모님은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장인이셨고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했어요.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정화조 일을 한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드실 수도 있겠구나 생각한 적 있었죠. 그렇지만 막상 이렇게 제 직업을 숨겨야 한다니 뭔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내를 믿었기에 아내 뜻대로 장모님께 제 직업을 숨겼어요. 아내는 장모님께서 제 직업을 들으시면 곧장 자신을 끌고 장 담그러 고향으로 데리고 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내에게 왜 그렇게 장 담그는 것이 싫으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어릴 적 너무나 힘들게 할머니에게 장 담그는 비법을 전수받았고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모님은 죽기 살기로 장 담그는 일을 연구하셨다 해요. 그래야 새 남매를 먹여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요. 장 담그는 일을 젊으신 나이에 열정을 쏟으신 나머지 장모님은 딸에게 험한 어머니로 변하셨어요. 거침없이 대했고 자신의 일을 물려받지 않으려는 딸이 원망스러웠대요.
아내도 한 고집 했기에 싫은 건 절대 싫었죠. 포기를 모르시는 장모님은 항상 아내가 전통 비법을 물려받아 그 대를 이어서 하길 바라셨어요. 위로 오빠가 2명이 있고 모두 결혼을 했고 며느리들도 시어머니의 장 담그는 비법을 배우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며느리는 남이라며 시댁의 부엌을 얼씬 못하게 하셨습니다. 정작 당신은 그 비법을 시어머니에게 배웠는데 말이죠. 장모님은 전통 비법으로 장을 담그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식은 아내뿐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동네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담이 싫은 아내는 장 담그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다고 했어요. 저는 아내의 말대로 제 직업인 정화조 청소 일을 숨기고 다른 직업을 댔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야, 자네는 무슨 일을 하는가? 서로들 나이가 꽉 차서 결혼도 하고 앞으로 아이도 가질 거면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있어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을 텐데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결혼 생활도 불행해지는 거 자네도 잘 알지? 그럼요, 어머님. 현재 작게 부동산 일을 하며 건물들 관리해주고 있어요. 현아, 책임질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부동산을 한다고? 내 주위에도 부동산 하는 사람들 꽤 있는데 알짜배기들이 많더라고. 그럼 자네도 건물을 몇 채나 가지고 있는 겐가? 그 정도이면 우리 딸과 부족함 없이 앞으로의 결혼 생활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구만. 조만간 일하는 거 구경 좀 하러 가도 되지? 이번에 땅을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괜찮은 곳 몇 군데 있으면 추천 좀 해주게나. 엄마, 그런 건 왜 물어요? 실례인 것도 몰라요? 이 사람 엄청 가난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큰 기대는 하지 마요. 쟤는 엄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잘났다. 가난뱅이 애인 둬서 좋겠다. 이것저것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어머니, 진정하세요. 현아가 원래 저러지 않는데 어머님 앞이라고 오늘따라 무뚝뚝하네요. 아이고, 우리 박서방은 참 손도 곱다. 진짜 고와. 나 생각해주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근데 부동산 일이라는 게 꼭 이 동네에서 해야 하는 건 아니지? 고향에도 내려와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결혼하고 내려와서 할 생각은 없나? 제 직업이 어디서든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영업이라 단골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라 자리 잡기가 힘든 게 단점이에요. 단골? 아유, 그렇구만. 어쨌든 잘 됐다, 잘 됐어. 현아는 장 담그고 자네는 땅 팔고 그럼 되겠네. 둘이 아주 천생연분이구만. 이 사람 손 함부로 잡지 마요. 엄마, 이제 가게문 닫을 거야. 수혁 씨도 어서 들어가 봐. 괜히 이상한 말 하지 마요. 장모님과의 하루 만남으로 아내가 장모님을 왜 철벽 수비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를 상상하고 앞서가는 분이었어요. 이미 저는 전라도에 내려가서 땅을 팔고 있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3일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장모님과 함께 한 시간들이 나쁘지만은 않았지만 그만큼 위기도 몇 차례 있었어요. 갑자기 들어온 장모님에게 들키지 않게 몸을 숨겨야 했고 다행히 아내의 단호함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박서방네 직장 구경 좀 가볼까? 반나절 못 봤다고. 박서방이 보고 싶네. 대충 마무리하고 찾아가면 되겠는데. 수혁 씨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눈치 줄 일 있어요? 아유, 그냥 조용히 쉬다 가세요. 그러면 안 되지. 눈칫밥 먹게 할 순 없고. 그럼 박서방 부동산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퇴근하면 같이 저녁이라도 먹을까? 어떠니? 안 돼요. 그 사람 밥 먹다가 체할 일 있어요? 엄마, 이제 이틀 봤어요. 엄마 무서워서 박서방 도망간다 하면 나 영원히 노처녀로 살걸? 하나뿐인 딸,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루 이틀 볼 것도 아니니까 서두르지 좀 마세요. 너는 꼭 말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니?
어차피 결혼할 거고 장모인 내가 사위 직장 가보겠다는 건데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겠어? 아, 그럼 우리가 손님인 척 집 보러 왔다고 가보면 되겠네. 엄마 생각 어때? 괜찮지 않아? 더더욱 안 돼요. 우리가 집 보러 왔다고 갔는데 박서방 하루 종일 일하고 계약 못 해봐. 체면이 서겠어요? 그리고 나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렇게 참견하고 싶으면 엄마가 각서 써줘요. 그 사람하고 무조건 결혼하라는 각서 말이에요. 얘가 유치하게 각서는 무슨 각서? 박서방이 진짜 별 볼 일 없었으면 내가 절대 결혼 안 시키고 너 무조건 끌고 내려왔지. 근데 왜 엄마한테 꽁꽁 숨긴 거야? 박서방 능력 좋고 생긴 것도 멀쩡하고 근데 왜 그 나이 먹도록 결혼을 못했지? 하긴 내 딸도 멀쩡한데 결혼을 못했으니 누굴 원망해? 이런 것 보면 정말 인연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사위 목소리라도 들어볼까? 아내는 필사적으로 저와 만나게 될 상황들을 무사히 넘겼고 힘겹게 장모님을 고향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저와 카페에 앉아서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언젠가는 제 직업이 들통날 게 뻔한데 아내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제 생각으로는 아내의 생각을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장모님은 아내의 카페에 다시 한번 급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 분위기와 사뭇 달랐어요. 저와 아내의 당황한 표정을 보면서 다짜고짜 아내의 손을 잡아 끌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이 내민 봉투에는 제가 정화조 청소를 하는 사진이 찍혀 있었고 처음으로 장모님의 화가 난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히 네가 날 속여? 어째서 똥 푸는 놈이야? 네가 뭐가 못났다고 이런 놈이랑 만나? 그냥 결혼하지 마. 너 그냥 혼자 살아. 이게 어때서? 사람 하나 좋으면 됐지. 엄마도 이 사람 만나면서 알잖아. 내가 좋다는데 그런 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야? 사람이 좋으면 뭐해? 똥 푸는 사람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고 싶어? 내가 이러려고 그 수모를 겪으면서 장 담그고 살았겠어? 엄마 쫓아고 할머니한테 무시당하면서 장 배운 걸 왜 내 탓으로 돌려? 내가 장 담그라고 했어? 나 고작 애기 땐데 왜 자꾸 나한테만 모든 걸 바라는데? 그리고 이 사진들 다 뭐야? 엄마 사람 시켜서 이런 것도 해? 딸을 못 믿어서? 정말 실망이야. 너 뚫린 입이라고 막 내뱉는 거지? 그래, 감시했다.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하도 수상해서 사람 좀 붙여봤어. 그게 잘못된 거야? 이것 봐봐. 저놈이 똥 푸고 있는 사진 보자마자 내 속이 뒤집어지고 뒷골 땡겨서 세상 떠날 뻔했다고.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다. 네가 엄마를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거짓말을 할 게 아니라 당장 그놈이랑 헤어질 생각을 했어야 했어. 잔말 말고 따라 나와. 아내는 속수무책으로 장모님 손에 끌려 나갔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달려갔지만 아내의 카페는 문이 닫혀 있었고 저는 한동안 아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협박 전화가 걸려왔어요. 현아를 만나지 말라고, 만나면 저뿐만 아니라 제 부모님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화들이었죠. 협박 전화를 한 건 아내의 둘째 오빠였고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었지만 형님도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의 협박으로 전화를 한 것이라며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끝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와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도 야위인 아내를 보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내는 몇 달 사이에 자신의 몸에 반절이 되어서 저에게 나타났어요. 장모님은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자마자 핸드폰을 뺐고 큰 오빠를 시켜 카페를 내놓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아내는 장모님의 온갖 협박적인 말들을 버티다 도저히 장모님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집을 나왔다고 했어요. 자신이 버티고 있으면 저와 결혼을 시켜주지 않을까 일망의 희망이 있었지만 장모님과 지내본 결과 아내는 절대로 저와 결혼을 시켜주지 않을 것 같아 나왔다 했습니다. 그렇게나 똑똑하고 의젓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있었느냐고 물었죠. 왜 바보같이 당했는지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잖아. 그래도 딸이 좋다고 하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직업이 뭐가 중요해. 엄마가 져줄 줄 알았지. 근데 아니더라. 죽어도 정말로 싫대. 그냥 자기랑 죽자는데 더 이상 있을 수 없겠어서 나왔어. 난 당신이랑 살래. 우리 엄마랑 죽어도 못 살 것 같아. 저는 맥없이 지쳐서 오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죠. 정말 살면서 한 번도 제 직업이 싫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새벽 일찍 나와 거리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청소부 아저씨께 존경의 눈빛을 보냈고 음식물 처리를 하시는 분들께는 박수를 보내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 아무나 못하는 일이 제 직업이라 생각했습니다. 전 제 직업이 특별했고 별 볼 일 없지만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한 사람만이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은 제 아내에게 가장 미안하고 제 직업이 처음으로 부끄러운 순간이었어요. 아내는 친정과 그렇게 인연을 끊었습니다. 명절이나 장모님 생신날에는 둘째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 가끔 안부를 묻곤 했어요. 협박 전화를 본인의 전화번호로 거셨던 형님이 그나마 저와 처갓집과의 인연을 안 끊을 수 있게 도와주었죠. 잘 지내나? 현아는 별일 없지? 현아가 임신한 게 이제 8개월 차인가? 애 낳기 전에 한번 내려와. 나도 자네 얼굴 한번 보고 싶네. 어머니야, 늘 똑같으신데. 그래도 세월도 흘렀는데 예전보다 많이 세약해지셨어. 자네가 우리 어머니 이해해 주게나. 막내딸이어서 그런지 항상 현아를 끔찍이 하셨거든. 원래 부모의 입장이 다 그런 거잖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당신 곧 출산인데 그 전에 친정 한번 내려갔다 올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 거긴 왜 가? 당신 한쪽 밤에는 고추장, 한쪽 밤에는 된장 맞고 싶어? 우리 엄마 성격 봐놓고도 그런 말이 나와? 맞으면 맞지 뭐. 흥부도 안 아파서 맞은 거 아니잖아. 내 가족 살리려고 맞은 건데 그쯤이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맞을 수 있지. 한 번쯤은 아내와 친정에 내려가야 한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이번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차서 저는 아내에게 물어보았던 거였고 아내는 친정에 다녀오자는 제안이 싫지만은 않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동안 나름 알뜰살뜰 모아서 승용차도 뽑았고 저는 아내와 결심을 했죠. 친정에 내려가 보자고. 그렇게 해서 저는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장모님 댁에 아내와 뱃속의 아이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저희 둘을 처음으로 반긴 건 마당에 어마어마하게 놓여있는 장독대였습니다. 장독대 크기는 제각각 아주 다양했어요. 손바닥만한 것부터 제가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크기의 장독대까지 모두 100개는 넘어 보였습니다. 저는 요동치는 심장을 부여잡고 마당을 지나 장모님이 계시는 현관 안까지 들어섰어요. 장모님은 형님들께 미리 말씀을 들었는지 안방에서 꿈쩍도 않고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만난 오빠들과 새언니들과의 인사로 바빴어요. 안방에 있는 장모님이 자꾸 마음에 쓰여 굳게 닫힌 안방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만 빠진 집안은 너무나 화기애애했어요. 처음 본 형님들은 절 동생처럼 스스럼 없이 대해주셨고 다른 가족들도 모두 친절했습니다. 하루빨리 장모님께 인정받아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좀 더 용기를 내서 장모님께 다가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안방문을 노크했어요. 하지만 안방에는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문을 조금 열어보았는데 안방 창문만 덩그러니 열려있고 안방에 계셔야 할 장모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형님에게 지금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형님, 장모님이 안 계셔요. 장모님 안방에 계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태 안방에 계셨을 텐데 나온 적이 없는데 안방에 따로 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집을 나간 거야?
어떡해. 나 엄마 보려고 온 건데. 엄마한테 멋대로 고집 부려서 미안하다고 말도 못했는데. 울지 마. 뱃속에 아가 놀랜다. 어머니 어디 친구네 가셨겠지. 오빠들이 동네로 찾으러 갔으니까 금방 오실 거야. 저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으시고 가신 거면 얼마나 제가 보기 싫어서 그랬을까 생각하니 참담했어요. 집 뒤쪽 옥상을 다녀봐도 장모님의 흔적은 없었어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셨는지 이렇게 영영 장모님을 못 뵐까봐 겁이 덜컥 났어요. 장모님을 미워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미워서 더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살았어요. 이제 나이가 드셔서 거동도 불편하시다는 둘째 형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런 분이 도대체 창문을 넘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렇게 제가 싫으셨는지 저는 바보같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온 이후로 장모님이 갑자기 사라지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한참을 집 근처를 찾다 마당에 장독대가 있는 곳을 지나쳤습니다. 그때 사람이 들어가도 될 만한 커다란 장독대 뒤에서 무언가 소리가 났어요. 저는 놀라 장독대로 다가갔고 그 소리의 정체는 장모님이었습니다. 자네, 꿈쩍도 말게. 절대 움직이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게나. 지금 자네 얼굴 볼 수가 없네. 장모님, 여기서 뭐 하세요? 얼마나 찾은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싫으시면 저만 미워하시고 현아는 한 번만 봐주세요. 임신도 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전부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 살면서 장모님 마음에 드실 때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니, 움직이지 말라니까. 알았으니까 그냥 거기서 돌아가. 지금은 보기 싫다는데 왜 이 사단이 나게 해? 내가 자네 때문에 이 꼴이 뭔가? 자네만 안 왔어도 내가 이러진 않아. 지금 당장 내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오게. 진정하세요. 저 안 움직일게요. 그러니 안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나오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난 지금 못 들어가.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자네나 어서 들어가. 여기에 나 있다는 소리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거기 자네? 어머님 찾았나? 자주 가신 동네 친구분들 집에 다녀왔는데 안 오셨다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거야? 못 찾았다고 해. 안 돼. 나 여기 없다고 해. 이쪽으로 오게 하지 마. 거기서 움직이지 말라니까. 형님, 여기에는 안 계세요. 다른 곳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장모님의 행동에 저는 당황했어요. 그때 형님들이 동네 분들을 모셔와 집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결국 장모님의 말을 무시하고 장독대 뒤에 숨어 계신 장모님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발에 물컹하는 무언가가 밟혔습니다. 저는 제 발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장모님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제서야 저는 이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장모님은 안방에서 나오려던 찰나에 저희가 집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와 아내는 가족들과 인사하느라 안방에 계시는 장모님을 뒷전에 두고 서로의 안부를 묻기에만 바빴어요. 장모님은 점점 배가 아파오자 화장실 갈 방법으로 안방에 크게 난 창문을 열고 장독대가 있는 마당에서 볼일을 보신 겁니다. 끝내 안방문을 열고 나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런 결단을 내리신 거죠. 시골에서는 공중 화장실보다 농가밭이 많고 사람의 시선이 없기 때문에 흔히 풀밭에서 급할 땐 보기도 하니까요. 장모님은 아무도 모르게 장독대가 있는 마당에서 볼일을 보기로 마음 먹으셨던 겁니다. 저는 이런 추측과 생각이 들자 장모님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네 분들은 제 곁으로 걸어오기 시작했고 장모님의 곤란한 표정에 최후의 방법을 선택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장모님이 당황하셨어요. 저는
장모님의 100년 전통 비법으로 만든 된장을 제 발이 놓여있는 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장독대는 쨍그랑 깨졌고 그 안에 있는 된장은 장모님의 똥과 하나가 되어 형체를 알 수 없게 되었죠. 장모님은 저를 놀란 얼굴로 빤히 보셨어요. 형님들과 집 안에 있는 아내와 동네 분들이 모두 제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후 저는 가족들 앞에서 장모님께 엄청 혼이 났어요. 몇십 년짜리 된장을 엎었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혼내시고 저희에게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장모님은 저를 조용히 장독대가 가득한 마당으로 부르셨어요. 제대로 혼이 나겠구나 싶어 가족들 몰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그동안 참 모자랐어. 자네한테 면목이 없네. 이게 무슨 창피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냥 안방문 열고 당당히 나갈걸. 하필 자네한테 걸려서는 이런 모습이나 보이고 내가 자네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네. 아닙니다. 제가 부족해서 장모님 속만 태워드렸어요. 그리고 낮에 있었던 일은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사람이 어째 그렇게 미련해. 똥 푸는 사람이라 그런가? 내가 자네 직업을 인정하는 건 아닐세. 어쨌든 자네한테 빚을 졌으니까 빚은 갚아야 내 체면이 서지. 나한테 너무 기대는 하지 말게. 자네 손 줘봐. 저는 장모님과 처음 카페에서 마주했던 날처럼 서로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요. 그 고요한 시골밤 장독대와 저와 장모님만의 비밀이 생겼습니다. 그 후 아내는 출산을 하고 저는 정화조 청소 일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장모님은 여전히 아내에게 고향으로 내려와서 장을 담그라 하시고 덤으로 저도 같이 장을 담그라고 하십니다. 장모님의 대를 이을 사람이 한 명 더 추가된 거죠. 저는 제 일이 좋지만 아내만 허락하면 고향으로 내려가 정화조 일이 아닌 된장을 담가보고 싶습니다. 똥은 풀만큼 퍼봤으니까요. 저야말로 제대로 된 장을 담글 인재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장모님은 포기를 모르시고 저희 부부가 내려오기만을 하루하루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언제든 가겠다 했지만 아직 아내는 장 담글 마음이 안 서나 봅니다. 장모님도 사랑하지만 제 아내를 조금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듣기로 했어요. 장모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에도 현아 잘 설득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세상에 가족이라곤 엄마와 저 둘뿐이었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서 항상 열심히 사셨는데요. 제가 어릴 적 아빠와 이혼을 하시고 난 후에 정말 열심히 사셨죠.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 만났던 남자친구와 저는 연애 후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일찍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의 집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잘 사는 집이었어요. 30여 년간 인고 부부셨던 남편의 부모님은 사이가 무척 좋으셨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 역시 일찍 결혼을 하고 싶어 했죠. 저는 사실 엄마가 혼자였기 때문에 되도록 결혼을 천천히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생각이 달랐어요. 지훈아,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35년 동안 너무 행복하게 잘 사셨던 모습만 봐서 그런지 나도 일찍 결혼하고 싶어. 우리 부모님이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셨거든. 처음에 결혼할 때 나를 임신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정말 인고 부부셨어. 나도 얼른 결혼해서 나를 닮은 자식을 낳고 싶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 너 지은이었으면 좋겠다. 성규 씨, 나도 성규 씨랑 결혼을 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이 세상 가족이라곤 엄마 혼자인데 내가 결혼을 하고 나면
엄마가 너무 외롭고 힘들진 않을까 생각을 해. 안 그래도 나 키우시느라고 평생을 고생하셨는데 이제 내가 다 컸다고 시집을 가버리면 엄마 혼자 너무 외롭고 쓸쓸하지 않을까 싶어. 결혼을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크고 자리를 잡으면 그때 했으면 좋겠어. 지은이 마음도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나는 어머님 아들처럼 잘할 자신 있어. 그거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머님이 외로울까봐 결혼을 걱정하고 있는 거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게 내가 잘할게. 내가 아들이 되어줄 테니까 얼른 나랑 결혼하자. 오히려 나랑 결혼하면 나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어머님 챙길 수 있어서 좋지. 남편은 자신이 아들이 되어주겠다면서 엄마 걱정으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라면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이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은 실제로도 엄마가 하는 식당에 찾아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저녁을 먹기도 하면서 정말 친자식처럼 살뜰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 남편의 행동에 저도 감동을 했지만 저희 엄마도 너무나 좋아하셨죠. 그렇게 저희 집에서는 남편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게 되었지만 누구보다 반대를 했던 것은 남편의 어머님이셨어요. 몇 번 놀러가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뵙기도 했지만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죠. 그래 왔니? 너희는 어째 매일 이렇게 붙어 다니니? 이제 좀 지겨울 때 되지 않았어? 원래 20대 때는 그냥 몇 번 만나다가 헤어지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너, 지은이는 여자애가 무슨 남자의 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이런 거 다 흉보이니까 이제는 우리 집에 오지 좀 말렴. 엄마, 왜 그래? 나 지은이랑 결혼할 거라니까?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 지은이 무안하게. 엄마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말하지 마. 지은이는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엄마는 왜 자꾸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해? 이렇게 계속 그러면 나 엄마한테 허락 안 받고 그냥 지은이랑 혼인신고 확 해버린다. 얼씨구? 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결혼을 해? 연애나 해보고 말을 할래? 네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이 낳으면 어떻게 키울 건데? 나야 네 아빠랑 처음 연애하고 임신해서 아이 낳은 거라지만 솔직히 쟤는 너 말고도 여러 명 만나보지 않았겠니? 넌 억울하지 않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야지. 나는 젊어서 아쉬운 게 다른 사람 만나보지 못한 것도 아쉽더라. 그래 봤더니 네 아빠만한 사람 없겠지만 너는 아빠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어린데 무슨 결혼은 결혼이야. 그냥 연애나 해. 그리고 우리 집안에 제가 어울리긴 하니? 시어머님께서는 나이가 이렇게 젊은데 무슨 결혼을 하냐면서 연애나 하라고 말을 하곤 했었죠. 남편의 나이가 어리고 거기다가 능력도 있는데 벌써부터 결혼을 할 필요는 없다면서 말을 했어요. 저는 시어머님의 속뜻을 다 알고 있었지만 저 역시 딱히 결혼이 급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의 연애 끝으로 남편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자 트러블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가장 큰 일은 시어머님께서 밥도 먹지 않고 알아눕기 시작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해와서 폭언을 쏟기도 하셨죠. 너, 내가 이런다고 너희 결혼 허락할 것 같니? 너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서 괜찮은 사람 있으면 발목 붙들고 안아준지 모르겠지만 나는 평생 성규 아빠 하나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라서 너 같은 애들이 어떤 애인지 잘 몰라. 성규 아빠도 그렇지만 우리 성규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네가 얼마나 여우같이 굴었으면 곳에 넘어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겠니? 제발 부탁인데 우리 성규 꼬드기지 좀 말아라. 어머님, 저 성규 씨 꼬드긴 거 아니에요. 저희 3년이나 연애를 했고 서로 좋은 감정으로 잘 만나고 있어요. 이제는 서로가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께서 왜 저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다른 사람이 본다면 제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연봉도 좋은데 어떤 점이 어머님께 마음에 들지 않으신지 모르겠네요. 너 그거 몰라서 묻니? 너는 홀어머니의 외동딸 아니니? 다른 집 기둥 뺏어오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너는 네 친정 기둥 아니니? 나는 우리 아들 남의 집 기둥으로 살게 할 순 없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 성규랑 잘 말해서 마음 좀 돌려놓으렴. 네 출신이 이런 걸 뻔히 아는데 누가 받아주겠니? 우리 아들이야.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하니까 그런 거고.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 절대 허락할 수 없다. 너 우리 집 재산 보고 오는가 본데 난 너 허락할 생각 없고 어림도 없으니까 그만 욕심 부려. 저는 시어머님의 말을 듣고 사실 결혼을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시어머님과 연을 끊겠다면서 제가 살고 있던 집에 들어와 같이 살기 시작했죠. 이렇게 남편이 집을 나오고 나서 결국 시댁에서는 저희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신혼처럼 행복하게 잘 지냈지만 이내 결혼 생활이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은 성향부터 생활 방식까지 서로 크게 달랐습니다. 남편은 일이 없는 날이면 늦게까지 게임을 했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저는 일이 없는 날에도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늘 일찍 잠에 드는 편이었습니다. 거의 생활 패턴이 반대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죠. 당신은 뻣뻣하고 FM이야.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부부인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서로 맞춰지는 시간이 없으면 이게 무슨 부부야. 운동을 하는 것도 그래. 내가 뻔히 자고 있는데 그렇게 나와서 운동을 해야 되겠어? 당신은 너무 뻣뻣하고 유연하지 않은 것 같아.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일찍 일어나는 게 좋지 않아? 당신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평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일해. 그런데 주말이라고 해서 너무 늘어져 있으면 피로가 그런다고 풀릴까? 그래도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신한테 제발 좀 움직이라고 압박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 나도 답답해서 그렇지. 당신은 아이 갖고 싶지 않아? 당신이랑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싶은데 서로 생활 패턴이 맞지 않으니까 언제 시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한 거야? 당신이랑 나랑 벌써 결혼한 지 5년은 더 지나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도 언제 아이 갖냐고 얘기를 하고 이제는 좀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 내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라고. 역시 엄마 말을 들을 거 그랬나? 남편은 저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생각한 결혼 생활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하기도 했죠. 특히나 시어머니 말을 들을 걸 그랬다고 얘기를 할 때면 마음속 깊은 곳부터 상처가 남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런 태도가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사실상 남편의 생활 패턴에 맞추려고 했던 것은 남편이 아니라 저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남편이 하는 게임도 하기도 했고 시간을 맞춰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노력을 해도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 저를 마치 엄마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오늘은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어? 뭐 시켜라도 먹지 그랬어. 나 오늘 약속 있어가지고 늦는다고 그랬잖아. 어머님한테 나 없어서 밥 못 먹었다고 얘기를 했어? 아까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 남편 배 쫄쫄 굽는데 나보고 너무 밖에서 나다니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 아, 엄마한테 얘기했지.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전화가 왔길래 한 거야. 그래서 당신한테 밥 차리고 가라고 했잖아. 근데 밥도 안 챙겨주고 그냥 나가놓고서는 뭐가 놀랍다는 거야? 당신은 주부 아니야? 주부면 설거지도 해야지. 집안일도 다 알아서 척척 해야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생활만 하는 거야? 뭐? 내가 무슨 내 생활만 했다고 그래. 솔직히 말해보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나는 그래도 당신이랑 생활 패턴을 맞추려고 게임도 하고 늦잠도 자고 했는데 솔직히 당신은 나를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데? 당신은 생활 패턴을 바꿔보려고 노력이나 했어? 난 당신 엄마가 아니야. 왜 매번 밥도 차려줘야 하고 집안일도 다 해야 해? 남편은 저를 엄마로 생각하는 듯이 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은 무조건 제가 차려야 하고 집안일도 대부분 제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런 태도는 당연하다고 말을 했고 시어머님 역시 이런 남편의 말이 맞는다고 말을 하셨죠. 그런 시댁 식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 되었던 것은 시아버님이셨습니다.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 자리면 누구보다 제 편을 많이 들어주셨죠. 엄마, 아빠, 지은이 봐봐요. 이렇게 맛있는 엄마 반찬을 한 번도 배우러 안 왔다니까요. 주말마다 엄마가 반찬 배우러 오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다 무시하고 엄마랑 아빠가 좀 뭐라고 좀 해봐요. 원래 이런 건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은이는 무슨 자기도 돈 벌고 일하니까 집안일도 나눠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에이, 그래도 여자랑 남자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지. 우리 성규 말이 맞지? 남자랑 여자는 애초에 다른데 무슨 같이 돈 버니까 나눠서 하라는 거니? 성규 아빠도 평생 집안일 손에 한번 잡아본 적 없다. 그거 다 여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남자한테 시키는 게 어디 있니? 얘 지은아, 너 안 되겠다. 이제부터 쉬는 날에 여기 와서 집안일 좀 배우고 가. 너는 네 엄마가 이런 것도 안 가르쳤니? 여보,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지은이도 평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오는데 집안일 누가 하면 어떻다고 그래? 그리고 당신은 주부로서 생활을 했고 지은이는 직장인인데 주부의 역할까지 하기는 어렵지 않겠어? 성규 너도 그렇다. 이런 자리에 네 와이프 지적하면 되겠니? 그래도 가장 네 편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지은아,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가 가족끼리 너무 애정이 두터워서 그런가 보다. 사돈어른은 안녕하시니? 혼자시라 사돈어른도 많이 적적하시겠구나. 지은이 네가 자주 들여다보고 시간도 보내고 그러렴.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니? 네, 아버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안 그래도 엄마가 이번에 많이 외로워하셔가지고 한번 내려갔다 오려고요. 저희 임신 준비도 하고 있어서 이참에 내려가서 엄마 얼굴도 보고 기운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시아버님은 누구보다 저를 응원하고 아껴주셨습니다. 시아버님은 남편을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대해주셨고 그런 아들이 선택한 아내였기 때문에
저에게도 항상 귀중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시모와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점점 날이 갈수록 극심해졌습니다. 결혼을 원하던 남편이 맞았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심해졌죠. 그래서 그런가 임신을 아무리 시도해도 잘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시도했는데도 잘 되지 않아서 남편과도 자주 다퉜죠. 아니,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당신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진짜 괜찮은데 당신한테 이상이 있는 게 분명해.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피임도 안 하고 매번 노력하는데 임신도 안 된다고 하니 말이 안 되잖아. 다음에 시간 좀 잡아서 불임 검사 좀 해봐. 당신한테 이상이 있을 거야. 임신은 무슨 나 혼자 해? 임신이 안 되는 건 다 여자 탓이냐고. 왜 검사를 나만 해야 한다고 단정하는 거야? 검사를 할 거면 나도 해야 하지만 당신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자신감으로 자기한테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냐고.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가서 불임 검사도 해보고 알아보자고. 아, 내가 이런 얘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나 당신 만나기 전에 전 여자친구랑 임신했었어. 전 여자친구랑 임신했는데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지웠거든. 이것만 하더라도 내가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야? 내 정자는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임신이 안 되는 건 분명 당신 탓이니까 검사 좀 해봐. 뭐? 지금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랑 임신을 했었다고 말을 하는 거야? 거기다가 아이까지 지웠다고 하는 거고? 아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할 수 있어? 나 정말 너무 황당하다.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전 여자친구랑 임신을 했었다고 그렇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해? 아니, 지금 임신했다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랑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랑 임신을 했다는 건데 이게 뭐가 이상한데? 그리고 그때는 바로 20살이라서 아이 낳고 키우는 게 더 무모한 거 아니야? 어쨌든 그때랑 지금이랑 뭐 나이 먹은 것 말고는 별반 달라진 거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내 정자는 이상이 없는 거 아니냐고.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뭘 어쩌겠다는 거야? 자꾸 이런 거에 꼬투리 잡지 말고 지금을 생각해야지. 왜? 불임일까봐 찔려?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나 황당했어요. 결국 이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와 임신까지 했었고 아이까지 지웠던 걸 말을 한 것이었죠. 황당해하는 저를 보고는 오히려 말을 돌린다면서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말을 했어요. 저는 검사를 해보았지만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가 심해지니 생리불순이 생기는 것 같다며 듣게 되었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시댁에서는 제가 불임인데 시집을 보냈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시모는 불임인 딸을 시집 보냈다면서 엄마에게 매번 따지기 시작하셨죠. 아니, 사돈. 아무리 그래도 제 기능 못하는 따님을 시집 보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자라면 응당 임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딸도 출산을 해보셨던 분께서 이것도 확인을 안 하고 시집을 보내신답니까? 아무튼 바깥 양반 없으셔가지고 불쌍해서 받아주었더니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십니까? 사돈은 이미 알고 계셨죠? 아니, 사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 딸아이가 검진을 받아보니 그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하는데요. 사돈께서 잘못 들으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딸 임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저희 아들 이세도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하려고 했던 이유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도 있고요. 그런데 불임인 딸을 시집 보냈다니 제 억울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다가 이미 사돈은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야 몇 년 전에 임신도 했던 경험도 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아이는 불임의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사돈, 저희 돈 보고 결혼시키려고 하신 거죠? 따님 불임인 거 다 아시고도 결혼시키려고 하신 거 아니냐고요? 저 이거 가만 못 있습니다. 저 8억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깟 임신이 뭐라고 8억까지 위자료 청구를 한답니까? 그리고 불임 아니라고 검사상 나오지 않았나요? 이미 결과로도 저희 딸 불임이 아닌 거 나왔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저한테 그러는 건 참겠는데 우리 지은이한테까지 이렇게 압박을 하셨나요? 그건 저도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결국 저희 두 사람의 이혼에는 시댁과 친정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양가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시어머니는 지독하게 저희 엄마에게 압박을 해왔어요. 불임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를 결혼시킨 거라면서 폭언을 일삼았고 매번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서 제가 걱정할까봐 마음속으로 감내하던 엄마는 결국 속병을 얻으시게 되었습니다. 속병이 한번 생기고 나니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고 결국 저희 엄마는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자 시모의 막말은 더욱 심해졌죠. 아이고, 너희 엄마도 참 웃긴다. 자기 거짓말한 거 들통나니까 속병이 나다니 너무 웃기지 않니? 예, 너도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니? 우리 집안 잘 사는 거 알고서 며느리로 들어오면 편하게 살겠다 싶어서 온 거 아니냐고. 너희 엄마는 8억 위자료 청구한다고 하니까 덜컥 겁나서 속병 생긴 거 아니냐고. 어머님, 저희 엄마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도 그런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머님이 저희 엄마에게 계속 전화해서 압박하셨잖아요. 8억이나 위자료 청구하겠다면서 어머님 하시는 변호사들 많다고 협박하셨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아세요? 됐습니다. 저도 이런 집구석에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것 같네요. 뭐가 되었던 저 더 이상 성규 씨랑 살 수 없을 것 같네요. 예,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성규랑 못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성규가 너랑 못 산단다. 임신도 안 되는 애가 그것마저 속이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데 어느 누가 좋다고 하겠니? 너희 엄마도 결국 거짓말한 거 들통나니까 그렇게 가신 거야. 아휴, 아무튼 모전 여전이라고. 너도 똑같은 거 같구나. 지금이라도 우리 성규 곁에서 떨어져 준다고 하니 고맙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는 시댁에 대한 정도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분쟁이 끝이 나고 저는 남편과의 관계가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사건은 이혼 후에 발생하게 되었죠. 어느 날 이혼을 하고 나서 저에게 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어릴 적 후원을 해주었던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부잣집으로 입양을 가서 지내고 있던 중에 보육원으로 찾아갔다가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꼭 저를 만나야 된다면서 찾아오게 된 것이었죠. 그 아이는 자신의 친부와 친모의 사진이라며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사진 속에는 시어머님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아이는 저에게 자신은 지금 입양을 갔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친모라는 사람 때문에
자신을 후원했던 분께서 스트레스를 받고 병을 얻어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소문이 보육원에서 듣게 되었고, 저를 꼭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어요. 깜짝 놀랄 소식을 듣고 나서 저는 바로 그 아이의 사진과 함께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여긴 웬일이니?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야? 혹시 너 우리 아이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던 거니? 그래서 임신도 안 되고 불임이었던 거야?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니? 너 혹시 이혼 다 마무리되고 이제 와서 사실 꺼내겠다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거라면 마음 쳐보라. 우리는 너 다시 받아줄 생각조차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머님, 기억 하나도 안 나시는가 보네요. 아이 보면 바로 기억을 하실 줄 알았는데 기억을 지워버리셨나? 어머님, 리무진에서 내린 저 아이 좀 제대로 봐주세요. 얼굴이랑 이런 거 좀 자세하게 봐주시라고요. 어머님,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지 않으세요? 어머님 왜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13년 전에 낳으신 아들이잖아요. 뭐? 내가 무슨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 그리고 나는 성규 낳고 나서는 아이 가진 적도 낳은 적도 없는데 무슨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네가 누군데 나보고 너를 낳았다고 말을 하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 기억 안 나세요? 하긴 낳고 나서 바로 버리셨는데 기억이나 나실까 모르겠네요. 김상철 씨는 기억나시죠? 이 아이 아빠인데. 어머님도 잘 아시는 분 아니신가요? 이 아이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김상철 씨가 돌아가시면서 보육원으로 가서 자랐고요. 평생 부모님 사진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 사진 속 여자 어머님 아니세요? 저희 엄마가 이 아이 보육원에 있을 때 후원을 해줬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결혼식 사진 보여줬더니 거기서 어머님을 봤다고 하네요. 자기 생모라면서 저를 찾아왔는데 진짜 기억 안 나세요? 시어머님은 제가 데리고 간 아이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 아빠 이름을 시어머님께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시어머니의 외도로 인하여 낳은 자식이었어요. 13년 전 아버님은 해외 근무로 나가신 상태셨고 어머님께서는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알아본 결과 시어머님께서는 그분과 13년 전이 아닌 무려 30여 년 전에 만났었던 것이었죠. 상간남은 시어머님의 첫사랑이자 동네 오빠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양아치로 유명한 사람의 아이를 가졌지만 결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그쯤 선을 봤던 시부에게 임신을 했다고 해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편도 시부의 아들이 아닌 상간남의 아들이었죠. 시모는 결혼 후에도 줄곧 상간남을 만나다가 13년 전까지 임신을 했던 것이었어요. 아이를 지우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서 그대로 키우고 낳아서 입양을 보냈는데 상간남이 이 사실을 알고 아이를 데리고 와 키웠던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얘 내 아이 아니라고. 여보, 오해해요. 저 당신 말고 만난 사람 없다는 거 알잖아요. 저 지은이 요망한 것이 자기 이혼했다고 복수하려고 이상한 누명을 씌우는 거라고요. 여보, 제발 이거 믿지 마세요. 어떻게 13년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그걸 모르는 척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미 40대였고 그때 임신을 하기 어렵다는 거 당신이 잘 알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 정말
이 아이 엄마인 거야? 13년 전이라면 내가 해외에 있을 텐데 그럼 그때 다른 사람이랑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서는 다른 사람한테 그런 독한 말을 했던 거였어? 떳떳하시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세요. 그거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저한테 불임이라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시고는 결국 돌아가시게 하고서 이까지 일로 저에게 요망하다고 하세요? 억울하시면 간단하게 유전자 검사해 보세요. 그거면 친자인지 아닌지 나오잖아요. 아, 여기 아이 말고도 어머님 아들인 성규 씨도 같이 해야 되겠네요. 무슨 소리야? 내가 유전자 검사를 왜 해? 내가 이렇게 떳떳한데 그런 거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런 말 나오는 거 자체가 너무 불쾌하다. 없는 이야기 네가 꾸며서 지어낸 거 아니니? 어떻게 이런 황당한 말을 해? 여보, 얘 말하는 거 하나도 믿지 마.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너 말로 사람 죽이겠다, 정말? 그렇죠? 말로 사람 죽이겠죠? 어머님, 지금은 이해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저희 엄마는 사실도 아닌 것 때문에 스트레스로 세상을 등지셨는데, 그래도 어머님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저희 엄마가 받은 스트레스만큼은 안 받으시겠네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밝혀내야 하니까 꼭 유전자 검사 받으시길 바랄게요. 야, 너 이거 뒷강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엄마는 거짓말쟁이고 나는 거짓말한 거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 거짓말하니까 스트레스 받아 죽은 거 가지고 이런 일로 이따위 복수를 한다고?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제가 던진 폭탄은 시댁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저를 찾아왔던 아이뿐만 아니라 남편 모두 시아버님의 자식이 아님이 밝혀지게 되었죠. 결국 시어머님과 남편은 시아버님에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나에게 미안하다면서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 시모의 말만 믿고 자신도 저희 엄마와 제가 작당 모의를 하고 자신과 결혼을 하게 한 것이라 생각을 했다면서요. 당신 그때 정말 미안했어. 생각해보면 당신한테 결혼하자고 했던 건 나였는데 그때는 왜 당신이 나랑 결혼을 하려고 했다 생각했는지 모르겠네. 장모님도 그때는 당신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왜 그랬는지 몰랐지만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 나도 그렇게 믿고 싶었나 봐. 당신 상처받았던 건 생각도 못하고. 이제 와서 우리 엄마 그때 받은 스트레스에 비해서 당신 엄마가 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엄마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내 곁을 떠나겠냐고. 그때는 내 말 하나도 안 들어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렇게 후회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당신이랑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는 제발 영 끊자. 미안해. 아빠가 더 이상 자기는 자식이 없다고 하셔. 그때 엄마가 당신이랑 장모님한테 모전 여전이라고 했던 거, 그거 결국에는 엄마 얘기 아니냐면서 아빠가 엄청 화를 내셨어. 엄마가 싹싹 빌고 있는데 받아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당신이 한번 아버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안 될까? 아버지가 그래도 당신은 이뻐했잖아. 내가 왜? 당신 집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아버님이 아무리 날 이뻐하셨다고 해도 당신 자식이 아닌 사람의 아내인 며느리가 이쁠까? 내가 이뻤던 건 당신 자식의 아내였기 때문이지. 남의 자식 아내라서 이뻤던 건 아니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정말 황당하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실을 숨겼던 건 당신 엄마인데 왜 죄 없었던 우리 엄마가 벌을 받아야 했는데?
그거 알면 이렇게 뻔뻔하게 연락 못하지.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아버지한테 연락 좀 해줘. 다 오해였다면서 말만 해주면 내가 당신한테 평생 잘할게. 이렇게 부탁할 테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주라. 역시나 모전자전이라고 피는 못 속이네. 그걸 어떻게 오해라고 얘기를 하니? 거짓말쟁이라면서 우리 엄마 모욕할 땐 언제고. 난 당신 엄마랑 같지 않아서 거짓말 못해. 그러니 그렇게 힘들면 당신이 직접 아버지 찾아가서 싹싹 빌던가 해. 남편은 한 번만 자신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달라며 부탁을 해왔지만 저는 그 부탁을 들어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 어머님은 저희 엄마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셨고 그 때문에 엄마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병을 얻게 되었는데 정작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평생 하고 살았던 어머님은 고작 이혼으로 끝났다는 것이 처음에는 만족스럽지 않았죠. 그래도 평생 시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편하게 사셨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시아버지와 연이 끊어지고 난 후에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해요. 지금껏 아무런 일도 해보지 않으셨고 부유하게 사셨던 시어머니의 씀씀이를 남편 혼자서는 감당하기 버거웠던 것이죠. 종종 남편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때의 벌을 조금씩 받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나서 저는 이 세상에 가족이라곤 저 혼자밖에 남진 않았지만 언젠가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엄마 덕분에 잘 살 수 있었다고 고맙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